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란의 1, 2, 3차 침공을 막아낸 고려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곰발이라는 머리 스타일을 했던 이런 사람을 우리가 거란이라 하는데, 이 민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우리가 만주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 지역, 만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지역 중에서도 서만주, 그러니까 몽골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에 살던 몽골계 유목민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쪽에 살던 민족들인데요. 이 민족들이 되게 잔인했대요. 되게 잔인하고 생긴 것도 좀 잔인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거란 호음인혈이라고 하면서 사람 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하면서 되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인들한테는. 그래서 너무나 잔혹하고 중국인들의 얼굴 껍질을 벗기고 눈을 파내고 머리털을 뽑고 팔을 부러뜨려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란인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서로 조금 대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주에서 그 거란인들이 나중에 요나라를 건설해요. 그러면서도 좀 대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 상반관계를 조금 많이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거란에 있었던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요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주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목표가 이 중국에 침공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만들면 무조건 이 중원에 가서 침공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연운 16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 거란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송나라에서는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고 거란에서는 안 뺏기려고 하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항상 대치 상태를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송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 지역을 찾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혹시나 이 거란이 이 만주 지역이 이 사람들이 다 넘어오면 여기가 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고려가 여기 쳐들어와서 얘들을 도와주면 송나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송태종이나 태종이 이 고려한테 손을 내밀어요. 우리 같이 거란을 좀 치자고. 자기들한테 이 연운 16주를 빼앗긴 게 너무나 수치욕스러웠기 때문에 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고려가 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고 또 고려 입장에서는 송나라의 이게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친하게는 지내는데, 이때 고려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세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뭐 아직까지 지방 제도도 제대로 안 됐던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송나라가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또 출병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해서 좀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란이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이 거란이 고려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송이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적대관계도 있고 뭐 친선관계도 있는데, 고려하고 거란은 전혀 적대관계도 아니고 친선관계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서로 오갈만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장사꾼들이 저 나라는 이렇더라, 이 나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랐던 거예요. 송나라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조심해. 거란이 언젠가 너네 치러 올 거야. 왜냐하면 이 뒤에가 비면은 이쪽 지역에 너네가 오면 우리가 여기 도와줄 거니까 너가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몰랐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거란이 이제 점점점 힘이 커집니다. 연운 10주를 차지하고 송보다는 거란이 이때 군사력이 더 강했었던 때였거든요. 우리가 송나라의 병법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거란한테 송나라가 지고 난 다음에 좀 억울해가지고 이때부터 펜으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법서나 이런 거를 이때 시대 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한테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여진도 얘기를 해줬는데 고려는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란이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거란도 자기 내부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봐, 쳐들어오지 않잖아 라고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이 찰나에 거란이 여진을 먼저 침공합니다. 예, 먼저 침공하니까 고려는 그러면은 이 둘이서 침공하고 싸우고 나면 언젠가 또 고려를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쟤네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 자기들 둘이 그냥 싸운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고려가 너무 국제정세에 너무 둔감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여진이 고려한테 일려주거든요. 너네 우리가 들어보니까 거란이 우리하고 싸우고 난 다음 너네한테 갈 것 같아. 준비해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993년에 거란의 1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이 압록강을 넘어서 의주, 봉산군까지 쳐들어와서 승리를 거둡니다. 와서는 8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라고 소선영이가 고려 조정에 편지를 보냅니다.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 있으니 청천강을 건너와서 항복하지 않으면은 고려를 섬멸하고 말 것이다. 고려의 국왕과 신하는 속히 항복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거만한 자세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까지 땅을 달라고도 얘기를 하고 싸우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항복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죠. 보통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고려에서는 항복하자와 그냥 항복하면 쟤들이 들어주겠어. 땅이라도 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지론이 들었습니다. 예. 서경, 이 이북 이쪽 전령, 자비령, 그냥 황해도의 반 이상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떼주고 그냥 주는 항복하는 게 아니라 땅까지 주면서 항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봉산군에서 이 전멸을 했을 때 성종이 직접 가서 전쟁을 한번 하는데 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가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종도 어쩔 수 없던 상황에서 이 땅 떼줄 때 이쪽에 있었던 모든 쌀이나 이런 거 대동강에 다 버리고 땅 떼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조정에서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서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거란의 행동이. 앞에서 8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80만 대군이 그냥 오면 되지. 항복하라는 편지는 왜 보내겠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80만 대군을 왔던 사람이 계속 항복해. 빨리 와.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해서 계속 종용을 하거든요. 서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성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떼줄 때 떼주더라도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우자라고 계속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려 조정에서는 가지고 있는 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그래도 조금 준비는 하고 있어야 싸우는데 그거조차 없으니까 계속 망설였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항복할 것 같은데 이때 소선영이가 참지 못하고 이 봉산군에서 안용진이라는 곳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도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산군에서 안용진으로 내려오는데요. 사실 이 청천강을 지나면 이 안북부라는 곳이 안주성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성이에요. 그럼 80만 대군을 왔던 사람이 이 안용진은 정말 조그만 토성이에요. 이 삥 둘러가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조그만 성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전쟁에서 집니다. 예, 여기 있었던 고려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나중에 재상이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또 여기 하필이면 발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거란한테 발해가 멸망을 하거든요. 분하잖아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겠죠.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그래서 서희가 이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 확실하죠. 찌질하게 8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는 사람이 조그만 거를 그것도 지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서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80만 대군이 거짓말이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가 다른 속셈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성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종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경 이붕의 땅을 내주는 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각산 이붕의 땅도 고려의 땅이고 저들이 욕심내는 것은 끝이 없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걸음 물러서면 만리를 도망쳐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신께 한 번만의 싸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종이 서희를 기특하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소선영을 만나러 갑니다. 예, 소선영과 서희는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만 대군을 데리고 온 장군 같지 않게 너무 급하게 자기가 내가 왜 침공했는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예.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막 얘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정통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이 고구려 영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던 민족이다. 너네는 신라를 계승했던 민족이 아니냐라고 정통성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 내 땅이야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전쟁이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황제국인데 너네는 우리한테 왜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들은 거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거란한테는. 너희는 여진이나 송나라하고만 교류를 하고 우리하고는 왜 교류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거란은 이 여진을 굉장히 저 변방에 있는 아주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인가 그 배은수 선생님이 그 인도의 제일 밑에 있는 그 신분 불가촉 천민이죠. 그렇게 취급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여진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왜 우리하고는 안 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여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부터 죽이고 또 해마다 뭐 인삼이든지 뭐 모피, 말 뭐 이런 것들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요. 함부로 이사할 수도 없고요. 여행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야만인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 여진인데 그런 여진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왜 우리하고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고려다. 여기는 우리 여기도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거란이 알았어 우리 갈게 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서희가 이 앞에 그 거란 소선영이가 얘기할 때 간파를 합니다. 아, 얘가 얘기하는 건 여진이구나. 얘가 하는 것은 일단 여진이 먼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여진을 정벌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 반 나누자. 내가 남쪽에서 칠 테니까 너가 북쪽에서 쳐라. 그래서 함께해서 여진을 정벌하자라고 건의를 하죠. 그래서 소선영이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그 다음은 너희다. 이거 숨기죠, 마음속으로는. 그 서희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고 나면 너희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지. 그렇지만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선영이가 가기 전에 선물을 막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나중에 여진 칠 때 써라는 거죠. 낙타도 주고 말도 주고 뭐 비단도 주고 막 주고 왔다는 게 이제 여진 할 때 이제 도움을 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란의 1차 침공 때 받았던 강동육주입니다. 근데 우리 강동육주 이 지역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소선영이가 서희한테 쏘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잘 보시면 여기 압록강 이쪽 지역을 다 나누기로 했잖아요. 이 나머지 지역은 다 거란 지역이었거든요. 여기만 우리가 딱 받았어요.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쪽 지역이 다 산악지대예요. 아무런 필요 없는 길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 거란이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가 갈 때 북방 방어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뭐 길이 있다면 요 기주로 살짝 돌아오는 길이 있고 나머지는 정말 해안가를 따라서 싹 올 수밖에 없는 이 외길입니다. 이런 길을 받았던 거죠. 거란이 나중에는 이 강동 6주를 뒀던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왜냐면 서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거란도 거란도 이 고려의 지형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뺏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란의 1차 진입은 이렇게 해서 이 서희가 단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얻으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서희의 이 외교라는 것이 그냥 외교라고 하기보다는 그 높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국경을 설계했던 사람,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칼 한 번 대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2차, 3차 거란이 뒤에 계속 올 거라는 걸 서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동 6주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미래를 보고 이 어마어마한 땅을 서희가 얻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희가 어쨌든 시간을 벌었습니다. 공간도 벌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거란은 그 송나라를 침공해서 조금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복양현이라는 전현을 침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거란의 형님으로 대우하면서 매년 10만 양의 은, 20만 판의 비단을 바치겠다라고 전현의 맹약을 맺습니다. 송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이게 그 역사서에 길이 남을 치욕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둘 다 황제국인 겁니다. 그런데 거란이 형님의 황제국이 된 거죠. 이렇게 송을 칠 만큼 거란은 힘이 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도 어느 정도 길렀고 송나라를 거국적으로 침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쪽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혹시나 거란이 그 송나라를 칠 때 그 넓은 만주 지역이 비어 있을 때 고려가 공격을 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란이 1010년에 2차 침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란의 고려의 2차 침공을 그냥 한낱 그냥 유목민이 쳐들어왔던 게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거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국왕이 직접, 황제가 직접 이 고려를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형을 보시면 한반도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허허 벌판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바병이 있는 거잖아요. 말 달리고. 그런데 고려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땅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평지도 있고 막 들쑥날쑥한 지역이잖아요. 기병들한테는 조금 불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봤던 그 강동 6주 그 지역에 이렇게 외길 하나의 길밖에 없고 산악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란한테는 조금 힘든 이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거란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성에서 지키는 거를. 나와서 싸우면 되지 성 안에 갇혀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란인들은 성을 막 싸우잖아요. 7일 이상을 버티지 않아요. 막 싸우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치워. 패스. 돌아간답니다. 다른 곳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성 앞에 최소한의 인원만 놔두고, 왜냐하면 보급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최소 인원만 놔두고는 한 7일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한답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첫 번째로 보면 이 홍하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의주 지역의 근처인데요. 여기에 이제 거란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이제 정쟁을 하는데, 여기에 양규라는 사람이 정말 철동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6일 동안 싸우거든요. 끄떡도 안 하거든요. 지나갑니다. 그냥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패스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통주로 갑니다. 근데 통주에서 고려가 완전히 패해요. 이게 또 성인데요.
여기에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나타나는데요. 강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조라는 사람이 강조의 변을 일으켜서 목정을 폐위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정변을 일으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군사를 모아서 이 거란을 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다가는 자기도 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던 전면전을 하게 되었어요. 산성전에밖에 연습을 안 했던 이 사람이 좀 자만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전면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 전쟁사에 전면전이라는 거 있었던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강조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상에 보면 강조가 처음에는 승리를 한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승리를 한번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란의 전술이었습니다. 예, 뭐냐 하면 거란은 처음에 아주 소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통주를 들어가요. 통주를 들어가서 이제 살피는 거죠. 어디가 약한지를. 그냥 멀리서 갈 때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약한지. 근데 가까이 가서 탁탁 찔러보면 왜 사람들 중에서 왜 움찔움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약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대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약한지를 알아내려가는 게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거란의 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아내고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을 찌릅니다. 예, 그래서 기병이 다 둘러싸고 사방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강한 부대가 중간을 팍 이렇게 치면은 정말 고려 군대가 사분오열해서 팍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란의 표준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초보자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과 초보자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안타깝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통주에서 졌잖아요. 근데 기문이라는 장군이 이 사이에서 고개에서 그래도 승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완전 전멸은 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홍화진에 있었던 이 양규 장군이 이 곽주를 기습해서 여기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천과 이북 지역에는 거란군이 하나도 한 번도 거점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신들도 이제 병력이 좀 약해요.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거란의 성종이 왔잖아요. 명분 없이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목표는 개경입니다. 현종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 현종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내려가면 현종이 잡히면 고려 왕조가 위태롭습니다. 예, 보통 웬만하면 여기서 돌아갈 만도 한데 우리의 이 병력도 거의 다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여기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왕이 잡히면 이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이때 나타나는데요. 현종을 피난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알던 그 강감찬 장군이요. 맞서 싸우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피난가라고 계속 재촉을 했더니 현종이 오케이 하면서 그날 바로 떠났답니다. 네, 왜냐하면 강감찬도 서희 못지않게 이 거란이 고려와 전면전을 하려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종을 피난을 시켰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현종이 이 피난을 떠나게 되고 그 사이에 하공진이라는 사신을 보내서 거란의 성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왕이 직접 지금 아련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좀 멀리 가셨습니다. 예, 피난을 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종님께서 이렇게 군사를 돌려서 돌아가시면 우리 왕께서 곧 친조하러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후 세력을 하지 않겠다. 배후를 안정시켜 주겠다. 치지 않겠다. 그다음에 조경을 바치겠다. 조배하겠다. 약속을 다 하죠. 이제 거란의 성종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란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경을 함락하고 10일 만에 이제 돌아가는데 거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날짜를 보시면 이게 1월이거든요.
개경을 함락했던 날이 1월 1일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한 10일 만에 돌아가는데 문제가 이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돌아가는 길에 군인들하고 말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침략해서 약탈해서 가져가는 물품 중에, 물품이라면 좀 그렇지만 물품 중에 제일 큰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제일 많이 포로를 데리고 가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1월인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 거란에 도착하면 10%도 안 됐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아까 있었던 그 양규 장군이 이 거란의 뒤쪽을 기습해가지고 포로들을 또 많이 탈취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던 것도 있었습니다. 거란은 좀 이때 2차 침입 때 한 4, 5만 명이 죽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기록에 거란이 고려를 2차 침입했던 거는 패배다.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패배 아닌 패배 같은 승리? 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차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제가 잠깐 이 앞에 있었던 현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현종 임금님이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요. 예, 부모님부터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피난길도 가야 되는데, 이제 개경부터 이제 나주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중간에 역적도 나타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선종 임금님이 피난 갈 때 이제 퇴직했던 관리들이 자신한테 나와서 인사 안 하면 다 이름 적어놨다가 나중에 다 벌 줬거든요. 근데 이 고려시대 때, 중세 때는 이 왕이 크고, 이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중세의 시스템이 왕에 대한 그런 대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표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역적이, 임진강 쪽에서 역적이 나타나서 왕의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약탈하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왕이 아니라 그냥 힘없는 부자 정도로 생각했나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남양주에 가서도 역적이 나타나고 산적이 나타나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라는 곳에서는 그 안에 있었던 향리가 이 왕을 또 약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양이라는 곳이 익산인데요. 익산에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이 개경에서 출발을 할 때 현종이 아주 작은 소규모 부대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까지 내려왔는데 익산에서 이 군인들이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현종이 겨우겨우 달랩니다. 네, 돌아가면 너네 관직 하나씩 줄게. 좀 가자라고 해서 겨우 달려가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또 완주에 왔더니, 이 전주거든요. 왔더니 이 전주 절도사가 자기가 왕 된다고 또 반란을 일으키네요. 진짜 순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나주에 그나마 도착했을 때 이제 나주가 자신의 그 엄마의 고향이거든, 외가거든요. 나주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개경에서부터 나주까지 오는 이 험난한 이 길에 딱 한 번, 이 공주에 있었던 그 절도사 김은부라는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한번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집에 한번 다시 들렸고, 또 이 집에 있는 딸들을 나중에 다 왕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많은 길에 딱 한 번이었거든요. 진짜 계속 마음에 남았을 것 같아요. 예. 이 현종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전쟁에 있었던 정말 힘약한, 정말 위태로웠던 그런 힘약한 허수아비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피난길을 갔다 오면서 정말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려갔더니만 내려가는 길에 뭐 무신반란 비슷한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보통의 지방에 있었던 이런 관리들이 이렇게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막 다스리고 지방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고려시대 현종 때 지방체제를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체제도 정비하고 쿠데타도 극복하고 정치 세력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어려운 것들을 현종이 다 해냅니다. 그것도 전쟁 속에서요. 예,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려 평전을, 왕들에 대한 평전을 썼던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현종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떠한 흠도 잡을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종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도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모한테 핍박받고 절에 가두어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정말 강조에 의해서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릴 때 좀 그런 당하면 좀 트라우마도 생길만 하고 좀 힘들었을 텐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2차 거란의 2차 침입이 끝났습니다. 네. 2차 침입은 누가 이겼는지 이 싸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던 현종의 이 통치술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또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강감탄 장군이 나오는 3차 침입입니다. 예. 거란이 이제는 1, 2차 거란의 침공을 통해 가지고 고려라는 나라가 이게 쉽지 않구나.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이 산성에도 강하고 이런 것들 다 깨닫죠. 그러니까 고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강동 육주에 공간과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성을 쌓고 요새화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병력도 배치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군인들을 다 배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제가 빠뜨렸지만 그 강동 육주에서 그 서희 장군이 그 강동 육주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뭐 요새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새로운 지역을 땅을 얻게 되면 이게 사람들도 다 이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몸바쳐 하시다가 서희 장군이 거기서 이제 중풍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으로 서희가 해놨던 곳에 이 강감찬 장군이 더 보태서 이 병력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의 홍화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 거란이 넘어왔을 때 처음으로 홍화진에 도착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미리 이 지역이 홍화진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삼교천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그런데 우리 기록에 그렇게 있잖아요. 소가죽에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풀어가지고 물을 촥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2월이었거든요. 그것도 저쪽에 위쪽에 겨울에 물이 한겨울에 싹 내려갔을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사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역사학자들이 해석했는 거 보니까 의문인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교과서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이 홍화진 정투에서 강감찬 장군이 승리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강의 이게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했겠죠. 예. 근데 우리가 기록들이 정확한 기록들이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중국에 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화진 정투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강민첩 장군이 추격해서 자주라는 곳 내구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조원이라는 사람이 마탄에서 10,000명의 거란군을 목을 베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 계속 승리했잖아요. 앞에 물론 거란이 2차 침입 때도 이렇게 했음에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2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죠. 웬만하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침입 때 거란의 목표는 무조건 개경이었습니다. 예, 이 산성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직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개경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좀 놀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수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빨리 거란군을 추격해라 라고 하면서 이 금교역에서 추격해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란군과 싸워서 이 금교역에서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거란이 이제 되돌아가거든요. 그럼 우리 현종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현종은 2번 도망은 없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금교역이었거든요. 여기가 현종이 있잖아요. 강감찬 장군이 이쪽 위쪽에 병력을 다 배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개경에도 병력을 어느 정도는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종이 고려의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을 이 개경 안으로 다 피신시켜요. 안으로 다 피신시켜가지고 이제 그 남아있던 병력과 함께 이게 방어전을 딱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비주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강감찬 장군이 정예 부대를 보내잖아요.
당연히 거란은 샌드위치가 되겠죠. 사면초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금교육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왔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왔던 길을 가면 어차피 다 약탈을 당했던 때문에 자신들도 좀 새로운 길을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돌아서 갑니다. 이것마저도 강감찬이 다 예측을 하고 기주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기주성인데요. 고려군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배치하고 있었고, 거란군은 이 태천 방향을 통해서 여기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지 서로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이죠. 네가 내 쪽으로 와, 네가 내 쪽으로 와, 들어와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거란군이 이 산속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약간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란이 이제 요 기주성만 지나면 자기 집으로 가거든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약간 급박해지며 엉뚱한 곳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려가 여기에 오면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배수진 치자. 배수진이라는 건 강을 뒤에 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우리 군인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배수진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전투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걸 결정을, 문관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 김종현이라는 전해 부대가 오고,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산에서 이렇게 했으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귀주대첩, 이게 그림입니다.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고려, 뒤에서 정예 부대,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의 조건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거란 쪽으로 불어서 화살이 거란에게 갔다라는 약간 신묘한 약간 그런 기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큰 승리를 거뒀는 거 맞는데 바람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이 기주대첩 이후에 거란은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똑같은 이 통주성에서 실패했던 것을 강감찬 장군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이 방어술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와 송나라와 거란은 100년 동안 그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려에서도 그 이후로는 이렇게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현종 때 이후로 이렇게 평화를 유지했던 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차 침입 때 강동일주를 얻은 서희의 외교술을,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지방체제를 정비한 현종의 통치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 침입에서 100년간의 평화를 보장받았던 강감찬의 방어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거란의 1, 2, 3차 침공을 막아낸 고려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겠습니까? 샤머니즘 같은 바람, 이런 것일까요? 술이었을까요? 방어술, 네, 무슨 술? 네. 저는 인재로 봤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좀 학식을 갖추고, 이렇게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보통을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능력을 갖춘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이 생길까요? 서희처럼, 현종처럼, 강간처럼 어떻게 하면 인재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자신이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그렇죠? 그들처럼 어떤 목표와 내가 갈 방향을 정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들과 같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이런 목표와 방향을 잘 알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